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중국 정부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특히 인터넷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통제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중국 관료사회 내부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인터뷰 내용이랑 또 이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분석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단순히 정보 차단 이런 걸 넘어서서요.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랑 또 체제 안정이라는 목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중국 정부가 어떤 줄타기를 하는지 그 전략을 보는 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중국 정부 내부의 그 독특한 문화부터 좀 짚어보죠. 네,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 공무원들끼리 서로 직책 이름보다는 계급, 그러니까 랭크로 부르는 경향이 있다고요. 이게 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면서요? 관료 계급이랑 당 계급이 막 얽혀 있고. 네, 맞아요. 그 위계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모든 공무원이 최소 1년에 한 번, 또 특정 보직 임기가 끝나면 평가를 받고 점수를 매긴다고 합니다. 아, 평가 점수요? 네. 물론 이 점수가 경력에 영향을 주긴 하죠. 근데 이게 또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다. 네. 여전히 결정적인 건 소위 말하는 후원.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같은 상급자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 패트로네이즈가 중요하다는 거죠. 평가 점수보다도 누구 라인이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아, 실적도 실적이지만 결국엔 관계가 핵심일 수 있다는 거군요. 참 흥미롭네요. 그럼 이런 내부 통제 문화가 외부, 특히 인터넷처럼 통제가 좀 어려운 영역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그게 바로 흔히 말하는 독재자의 딜레마 상황이었던 거죠. 인터넷을 열자니 체제 위협이 걱정되고 그렇죠. 그렇다고 완전히 닫아버리자니 경제 발전의 기회를 놓치는 거고. 네. 그래서 중국은 쿠바나 북한처럼 전면 차단을 하는 대신에요. 사이버 체제론, 사이버 크러쉬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좀 더 가까운 길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체제론이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을 경제 발전에 활용은 하되 정치적으로 좀 민감하거나 체제에 위협이 될 만한 정보는 아주 선별적으로 강력하게 통제하는 방식이죠. 아, 경제적인 실리는 챙기면서 정치적 안정도 놓치지 않으려는 상당히 계산된 접근이군요. 그렇죠. 그럼 그 핵심적인 통제 수단이 바로 그 유명한 만리방화벽, 영어로는 Great Firewall이라고 하는 건가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1998년경에 시작된 진둔공청, 그러니까 금판패 공정이라는 프로젝트로 구축된 건데요. 아, 진둔공청? 네, 국가통제센터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온라인 트래픽을 다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IP 주소를 차단하거나 DNS 필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단어들, 예를 들면 천안문이라든지 파룬궁, 티베트 독립 같은 키워드가 포함된 내용을 걸러내는 거죠. 그런 단원들을요? 네, 외부 정보 유입을 막는 건데요. 초기에는 시스코 같은 미국 기업 기술이 쓰였다는 점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런 기술적인 벽 말고 다른 통제 방식도 있겠죠? 뭐랄까, 사람들 생각을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 같은 건 없었나요? 물론이죠. 어쩌면 기술적인 차단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게 바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ISP나 기업들, 심지어는 개인에게까지 자가 검열, 그러니까 셀프 센서십을 유도하는 겁니다. 스스로 검열하게끔요? 네, 알아서 정부 기준에 맞추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초기에는 야후나 구글 같은 외국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 들어가려고 정부의 검열 요구에 협조하기도 했었고요. 아, 그랬군요. 물론 구글은 나중에 사이버 공격이란 검열 문제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 철수했지만요. 여기에다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하고 또 PC 자체를 감시하려고 했던 그린댐이라는 소프트웨어 강제 설치 시도도 있었고요. 이건 결국 연기됐지만요. 그린댐이요? 아, 네. 그리고 또 수많은 사이버 공안 인력을 동원해서 직접 모니터링하는 이런 노동 집약적인 감시까지. 정말 여러 겹의 통제망이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촘촘하네요. 기술적인 거, 제도적인 거, 사람을 동원하는 것까지. 그런데 이렇게 통제가 심한데도 중국 내에서 시위 소식 같은 게 종종 들려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전국적인 규모로는 잘 번지지 않는 걸까요?
단순히 통제가 완벽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간의 디지털 격차, 즉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예요. 디지털 격차. 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동부 연안 도시들은 인터넷 보급률이 60%가 넘거든요. 근데 티베트나 구이조우 같은 중서부 내륙 지역은 아직 20에서 30%대에 머물러 있어요. 아, 차이가 크네요.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뭔가를 조직하고 확산시키는 게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환경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혹시 통제 방식 자체에 뭔가 다른 비밀이 있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모든 시위 관련 정보를 똑같이 막는 게 아니고요.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통제를 한다는 점이에요. 선별적 통제요? 그건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체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 소위 하이폴리틱스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네. 2005년에 사노에시에서 있었던 총기 발포 사건 같은 경우 이런 건 보도를 아주 철저히 막고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네. 그런데 좀 덜 민감한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시위, 로우 폴리틱스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2011년에 우칸촌에서 토지 보상 문제로 큰 시위가 있었거든요. 아, 우칸촌 시위 기억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오히려 국내외 언론 보도를 어느 정도는 허용하기도 했어요. 이게 참 재미있는 지점인데. 어째서죠? 왜 허용을 하는 거죠? 중앙정부가 이 인터넷 여론을 이용해서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아, 지방 정부를 견제한다고요? 네, 지방정부의 부패나 실정 때문에 시위가 터졌을 때 중앙정부는 인터넷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여론을 보면서 지방정부를 압박하는 거죠. 문제 해결의 책임을 지방에 지우고 그러면서 중앙은 민심을 살피고 해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와,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처벌을 피하려면 시위를 빨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동기가 생기는 거고요. 결국 인터넷 통제가 단순 억압 도구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방을 감시하고 통치 정당성을 높이는 그런 도구 역할도 하는 셈입니다. 야, 정말 놀랍네요. 단순히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풀고 어떤 때는 조이면서 심지어 내부 정치 관리 도구로까지 활용한다니 중국의 통치 방식이 정말 다층적이고 계산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만리방화벽 같은 기술적 장벽부터 시작해서 자가 검열 유도 그리고 시위 이슈의 성격에 따라서 통제 강도를 조절하는 것까지 굉장히 유연하고 또 복잡하게 진화해온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통치는 단순히 억압적인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 발전과 정치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정말 정교하고 다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인터넷 통제 방식은 기술, 제도, 그리고 사회 심리적인 측면까지 다 고려한 아주 정교한 전략의 결과물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하게 관리되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중국의 개인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찾고 소통하면서 또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통제 시스템의 끊임없는 진화는 앞으로 중국 사회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